네, 퇴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은 이제 구면이시고. 예,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한번 뵌 적은 네.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괜히 말씀드렸네. 또 괜히 말씀드렸네.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넘어가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엄청 오래 투자하셨다는데 몇 년을 투자해 오셨을까요? 주식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건 2004년이고요. 프로가 된 건 2007년입니다. 네, 프로의 기준은? 프로의 기준은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돈 받고 주식을 한 거죠. 네. 그 전에는 이제 학생 때였고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시장을 보셨을 때 대표님은 올해 어떻다라는 생각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웠죠. 네. 어렵다. 네. 프로도 어려운 시장이다. 그럼요. 프로라고 해가지고 뭐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장이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손실을 보게 되고요. 네. 다만 이 3프로TV 보시는 분들은 주로 개인 투자자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돈을 맡길 때 나는 자산 배분을 다 끝냈고 이거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달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져오신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저희가 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수료는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 주식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주식시장이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내가 봤을 때 좋고 그러면서 싼 주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가 너 현금 갖고 있는 거 바보 같은 짓인데 무조건 주식 사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담당 PB님은 가끔 전화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주식을 추천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장에는 오히려 사실은 저 같은 이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운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 사이즈에 따라서도 대응하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올해처럼 주식도 빠지고 또 채권도 같이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자금을 운영하는 데는 더 어려움을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정도를 운용하고 있고 글로벌 주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식을 찾았을 때 이 주식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어도 그 회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제가 시세에 영향을 별로 못 주는 그런 작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뭐 2배 간 종목 충분히 있고 10배 간 종목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주식들을 제가 많이 샀더라면 기관 투자자지만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조 단위, 10조 단위, 100조 단위를 운용하는 회사였다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아마존을 사지 않고는 포트폴리오를 꾸리기가 어려웠겠죠. 근데 그런 주식들이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추가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있어도 살만한 주식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운영력들이 좀 많으셨는데, 네. 요즘은 어쨌든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도 많이 가격 조정은 이루어졌잖아요. 네. 요즘은 조금 보시는 시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이제 살만한 것들이 보인다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고요. 제가 너무너무 외람되지만 여기 계신 이제 MC분이 누구인지 사실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이따 끝나고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예, 그러신건 너무 잘생기셔서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진행자이신 제가 글은 읽고 있어요. 김영렬 센터장님. 그렇죠. 네네. 훌륭하신 분을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 살 주식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센터장님을 비롯한 아주 소수였죠. 대부분 작년에는 계속해서 주가 오른다. 그렇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네네. 지금까지 올랐던 인터넷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다수 바뀌었다고 그랬으니까요. 였죠. 네, 네.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시장에서 많이 계셨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하고 평균 회귀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있다면 굳이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2021년에 이례적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습니다. 플러스 수익률이지만
그런 주식을 미리미리 팔고 있었기 때문에 살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투자자 중에 세스클라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009년 10년 지나가면서 금융위기에서 얻었던 투자 교훈 20가지라고 이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아, 네네.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분은 너무 잘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요. 네. 그분이 한 얘기 중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식은 하락장에서 사야 된다. 그래야 많이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경쟁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 조건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가 하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보다 더 빠질 거를 나는 생각을 하고 멘탈을 딱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으로 뭐 올해 하반기 뭐 내년에 어디가 저점이냐 지금 사면 분명히 수익을 내냐라고 하는 것을 답을 드릴 수는 없죠. 그쵸. 하지만 그 기간을 상당히 길게 두고 1, 2년 후에 지금보다 주식시장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면 작년에 비쌌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아주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는 어차피 개별 주식을 이 상향식으로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목단에서는 충분히 싼 주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벌써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장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느덧 2,400선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K 바겐 세일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시나요, 대표님께서?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게 저한테는 지금 마음이 좀 더 편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직 저희 회사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고 항상 마음이 저희도 욕심이 있는지라 저희가 다 산 날 저점이었으면 좋겠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시간을 길게 두고 한 2,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또 욕 먹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욕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던 이 거시경제 지표는 환율이었습니다. 한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였고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환율이 이제 1,500원 간다, 1,600원 간다, 2,000원 간다. 금융위기 때 어땠는지 아냐?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걸 개인 투자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또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또 이제 된 다음에 얘기한다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종의 양털깎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어느 곳에 돈을 넣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똑같이 빠졌어. 근데 미국은 환이 올라가 있고 한국은 환이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반등을 안 한다 하더라도 환으로 충분히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볼 때 우리나라가 싼 주식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중에 뭐 골라야 되냐?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면 저는 한국 주식을 올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애매하게 오를 바에는 차라리 그냥 불기둥처럼 계속 올라갔으면 저도 그냥 현금 남긴 채로 80%만으로라도 수익 많이 낼 수 있게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그렇군요. 가파르게 오르는 일부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좋은 소식들과 또 수급의 집중적인 유입. 이런 그렇죠. 섹터들을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따라 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말리고 싶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아마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좋은 그렇죠. 것으로 네, 특정 섹터 말 안 했는데 딱 알아들으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저는 2차 전지를 공부하진 않았어요. 잘 모르는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상반기에 다른 방송들에 출연하면 2차 전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맞힐 수 없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보는 게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4개가 안 됐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확률상으로 보면 8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하나만 남았잖아요. 이 하나만 남은 거에서 되냐 안 되냐. 근데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다른 곳에 투자할
투자처를 찾는 게 못 찾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충분히 그만한 투자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전 세계의 2차전지나 전기차 이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전기차는 테슬라를 연구하지만 2차전지는 우리나라 회사들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한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있냐? 그럼 상대적으로 없고 초과 수익의 기회가 없는데 그 섹터를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 그것이 6개월, 1년, 2년 이 팬데믹 시절처럼 계속해서 그 섹터가 오를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뭐 센터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하나의 섹터가 1년 내지 2년 동안 계속 오르는 일은 사실 잘 없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리서치 센터가 보통 섹터를 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가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다른 거에도 한번 관심을 돌려보면 어떨까라고 조언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는 걸 보니까 22년 전망할 때 대부분 다 반도체들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분명히 2차 전지들을 다 얘기를 하실 거니까 네. 생각보다 수익은 다른 데서 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의견들도 많죠. 반대로 지금 이제 그 2022년에 좋다고 했는데 안 좋았던 반도체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연말부터 엄청 코를 외치고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막 어제 오늘 사이에 반도체 중소형주의 수급이 막 대단하게 유입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이제 바닥 그 종목들은 바닥이니까 네. 요건 괜찮나? 저는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게 상대적으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오르고 내리는 건 제 관심사가 잘 아니니까 네. 잘 그렇죠. 모르는데 어쨌든 반도체 업종이 아주 강세다 또는 호황이다 이렇게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답변을 하나 드리기 전에 조금 이 불편한 얘기를 드리면 센터장님도 계시고 여기 애널리스트 분들 많이 출연하지만 그분들의 고객은 이 시장을 벤치마크로 하는 기관 투자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시장을 따라가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내 계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리서치센터가 전망을 쓴다? 그러면 코스피가 떨어진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게 안 된다 그러고 코스피가 오른다 그러면은 말이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코스피 떨어질 거라 얘기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저도 그거 싫어요. 그건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는다면 오른다고 보는 게 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는 좋게 보는 것은 제가 공부한 바로 는 반도체는 아주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경기 순환을 하고요. 그 경기 순환을 하는 거는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설비 투자를 하는 것과 출하하는 것까지 그 타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경기 순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 중요한 팩터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디램 가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디램 가격이 좋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모든 곳에 다 반도체가 쓰이고 있잖아요. 그 수요는 꾸준합니다. 그럼 하나의 팩터는 남은 것이 이제 공급이죠. 그럼 공급이 지금 작냐 높냐 또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낮냐 높냐만 보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을 많이 늘린다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줄이고 있죠, 오히려. 그리고 네. 가격은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언젠가 가격이 오를 거니까 제가 뭐 내년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향후 몇 년간 거주하시면서 주식을 하신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거시 경제 전망 뭐 이런 거 좀 안 하시나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합니다. 제가 사실 겸손하시네요.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쓴 적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시장 보실 때 가장 중요한 팩터나 변수를 뭐로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 요소를 보는 건데요.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렇죠.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주식도 있고 네.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그 주식이 다른 투자 대상보다 훨씬 더 쌀 때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채권은 금리이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은 PER의 역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금리는 어느 정도 낮게 떨어지고 있고
기대 수익률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국면이 오게 되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지금 거시경제 그 세 가지 요소를 보잖아요. 금리, 그다음에 주가, 그다음에 회사의 이익. 그럼 금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러면 금리가 앞으로 오를까 내릴까를 생각한다면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가는 싸냐 비싸냐 하면 많이 낮은 상황이죠. 그러면 현재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냐 못 내냐, 못 내는 쪽, 아주 못 내리진 않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익의 저점을 지나서 이익은 올라가고 그러면 주가는 떨어져 있고 금리는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되면 아주 강세장이 오게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단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이 저점이 오기 전에 주가의 저점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이미 많이 지나가서 많이 틀리고 있긴 한데 올해 하반기가 주식시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율의 이슈로 그 중에서는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는 빨리 반등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뭐 아직은 약세장이라고 해야죠. 아직은 그렇죠.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약세장 속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면 됩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피터 린치 책에 보면요. 미국 기준으로는 아무리 약세장이라 하더라도 10더블 10루타짜리 주식이 매년 10개 이상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해서 조사해 봤거든요. 우리나라도 10더블 이상 주식이 1개 이상씩 나옵니다. 미국 시장 훨씬 크니까 그런 거고. 한 개. 네. 그리고 2배 이상 주식은 우리나라에서 10개, 20개씩 나오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주식을 찾아서 그런 주식의 비중을 기관 투자자보다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그건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10배, 2배 오르냐 하나의 팩터만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럼 기업의 이익이 시장과 상관없이 거시경제와 상관없이 늘어나는 2배 이상 늘어나는 주식은 주가 2배 오른다고 봐도 되고요.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은 10배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그건 어디서 오냐? 결국에 이익은 소비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후한 가격으로 구매하느냐 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과거 1년 동안 약세장이었고 아주 힘든 시기를 여러분들 겪고 계신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계부를 써봤더니 여기에 좀 지출을 했더라. 또는 그 카테고리는 같은데 어떠한 특정 브랜드의 지출이 늘어났더라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을 상장 기업인지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주식은 반드시 주가가 올라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는 그것을 확신한 이후에 지금 다시 소비를 더 늘린 쪽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강세장과 약세장에 상관없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 저희 회사가 그래서 거시경제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여 년간 업계에서 생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대표님께서는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절대 수익 목적으로 지금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익 관점, 어차피 주가라는 건 이익의 함수니까 네. 그러면 올해 뭐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이익 성장이 있어 왔으니까 거기에 투자했었던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네. 의외로 뭐 시총 상위에서 보면은 올해 뭐 KTNG라든지 네. 아니면 KT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익 관점으로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갔을까 싶은 의문점은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스타일 성향의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과는 좀 안 맞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요, 뭐 어떤 투자고 개인 투자자라고 해서 안 맞고 기관 투자자라고 해서 맞고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그런 주식이 지금 올랐으니까 아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그 주식이 어떻게 올랐는지도 전혀 모르는데 이런 말씀만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것이 그런 주식들이 아마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펀드 약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주식에 배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의 주식들은 팔고 싶었을 거잖아요. 팔지만 다른 주식을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급상 경기 방어주가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것일 거고 그게 아주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두세 배 이상 오르진 아마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도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한다면 저는 경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방어주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방어주는 덜 떨어지는 거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경기를 마칠 수 없으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장기 주식 또는 우량주, 방어주, 경기 민감주 이렇게 배분하시는 분은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이제 앞으로 경기가 꺾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KT랑 KTNG로 가야지. 그런 거는 사실은 옳은 투자 결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예 주식을 팔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거시 전망을 하지 않으면서 거시 경제를 보지 않으면서 업계에서 10년 넘게 수익률을 잘 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근데 우리 3프로에서도 그렇고 거시적인 경제 얘기 뭐 이런 매크로 지표 얘기 안 하면은 얘기를 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럼 대표님도 어쩔 수 없이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이런 거를 보긴 하실 거잖아요. 뷰를 뭐 가지고는 있으실 텐데. 인플레이션 금리는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떤 네. 금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반드시 보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게 높다? 이제 뭐 이 정도만? 높다라는 얘기도 알죠. 네. 근데 그게 뭐 전년 동기 대비인지 전분기 대비인지 뭐 팔인지 컨센서스 분지 대비인지 신경 안 쓰시나요? 또는 그것 때문에 FOMC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그냥 네이버 금융에서 눌러보진 않는 헤드라인 정도 보는 거고요. 이게 제가 중요시 여긴다는 이 평균 회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되게 강하게 왔었잖아요. 네. 상반기까지. 네. 그러면 그게 계속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 만약에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뭐 7% 8%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게 몇 년간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짜장면 값이 지금 10,000원이었는데 3년 후면은 10,000원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올해 인플레이션이 많이 됐으면 내년은 좀 꺾이겠구나. 또는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 또는 디플레이션을 보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을 그거를 조건이나 기준으로 고르진 않지만 그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고른 다음에 혹시 인플레이션이 꺾이면 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그런데 이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저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주된 투자 아이디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물가가 어쨌든 높다라는 거는 알고는 계시잖아요. 네. 근데 물가에서 발생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곧 CPI 발표되거든요. 나오면은 뭐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어쨌든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건 우리가 언제쯤 벗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CPI에 대해서 언제 발표할지 발표했을 때 컨센서스가 얼마여서 그렇게 네.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댓글창에서요. 매일.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안 두셔야 될 때고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때가 아마 한 3년 후에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걱정 포인트가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저점 국면, 약세장 국면에서 주식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또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을 흔들어서 팔도록 만드는 일종의 월가와 여의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익을 평가받아야 되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관심을 좀 멀리하고 그게 아닌 다른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MC님께서 거시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더라. 그중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럼 그거 아닌 거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어떤 뭐 2차 전지에만 집중한다면 그렇지 않은 건 뭘까? 또는 모든 사람이 가치 투자 얘기할 때는 그러면 성장주를 한번 투자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여러 가지 팩터들을 적어 놓으시고 지금 관심이 없는 그런 팩터에 주목하는 게 저는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뭘 삽니까? 보니까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이렇게 외치셨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그 자금 내에도 부자분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부자들은요 보통 직접 주식을 안 합니다. 여기 시청자분들은 직접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는 본인이 하는 일이 바쁘신 분들이에요. 의사거나 사업가거나 안 바쁘신 분들은 보통 물려받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비중은 되게 작고요.
그래서 제가 부자들의 돈을 굴려주는 것인데 그런 질문을 원하신 건 아닐 거니까 부자들은 김현준 대표 시간을 산다 뭐 네. 이런 건가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은 뭘 했냐라고 보면 삼성전자를 예측하거나 뭐는 코스피나 인플레이션 금리로 해가지고 100억 1000억 부자 된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뭔가 급격하게 트렌드가 바뀌면서 그 업종이 몇 년간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그런 업종에서 주식 몇 개를 피킹해서 한두 번 정도 시세를 내면 그게 그 사람들을 10배, 100배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부자가 된 분들을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투자 인생에서 거진 안 오죠. 그런 경우가. 매일매일 막 스캘핑하고 단타하고 이런 분들은 뭐 운이 좋아서 정말 수익을 네. 많이 내시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렇죠. 음. 네. 삶에서 뭔가 주식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얻으셨다고 네. 여러 가지 뭐 강연이나 이런 데에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어떤 점에서 투자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건데요? 삶과 주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심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욕심을 부리고 또는 겁을 내고 또는 군중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좀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주식을 하던 사업을 하던 심지어는 바둑을 두고 골프를 하던 간에 사실은 아주 비슷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네. 골프 제가 요새 재밌게 배우고 있는데 골프를 칠 때 뭐 기본기로 돌아가라. 계속해서 확률 높은 타를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혼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 오비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식에서도 비슷한 거죠. 내가 한 번에 10배를 하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냥 50%씩 꾸준히 할 수 있고 잃지 않는 주식을 찾는다면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그 단계 상황들마다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결국에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쉽게 깨닫진 못했지만 지금 이제 믿고 있는 거는 나는 하나의 그냥 나약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써오신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필립 피셔라든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따라하고 성경 읽듯이 그 사람의 책을 읽어서 내가 그 길로 꾸준히 가고 있는지 바깥에 벗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도 모두 워런 버핏을 꿈꾸죠. 투자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진짜요? 저는 워런 버핏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장기 투자하면서 계속 수익을 잘 내는 그런 거를 꿈꾸는데 막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꿈만 꾸고 워런 버핏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택하는 종목이 물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뭐 2차전지 요새 잘 나가는 거 많이 사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종목들 사서 네.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금 뭐 다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고 정말 펀더멘털 튼튼한 뭐 두세 번만 매매하면 되는 제가 그런 종목을 가야 정말 되나요? 기회가 된다면 네네. 예, 이런 말씀을 MC분이 누군가 하시고 네. 실제로 그분들을 뵀으면 좋겠어요. 뵈서 네. 지금 그분이 보고 계세요. 지금 갖고 있는 13,000 계좌를 분 뒤에 보면 계실 제가 거예요. 이건 파시고 아니고를 네이버 금융이라도 보면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 프로님 계셨어야 이거 되는데. 10만 명, 20만 명이 보는 내용이니까 맞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뭐 우량주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 본질 가치를 직접 분석해 보지 않았다면 저는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손실이 크던 작던 하지 말라고요? 네, 안 했다가 근데 평생 안 하면 안 되죠. 네. 안 했다가 쉬었다가.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나 해도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갔는데 영화관의 가격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영화 무조건 볼 거야. 블랙팬서 개봉했으면 볼 거야라고 했는데 가서 가격을 내려고 하니까 1,000,000원이래요 한 표당. 그럼 안 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블랙팬서를 봄으로 해서 얻어지는 그 본질에 대한 가치가 이 몸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주식에도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좋고 다만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딱 쳤을 때 뭐 코스피 200 안에 있거나 아니면 코스닥 50 안에 있는 주식이었다라고 하면 그냥 눈 딱 감고 1년만 기다렸다 파셔도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파실 것 같고 그럴 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때 가서 오르니까 또 이제 공부 안 하고 나 그대로 해도 되겠지 하실 분들은 절대 안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눈 감고 주식은 놔둔 채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실 분들한테는 제 제자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가지고 있어봐 허락해 줄게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투자자라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을 평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투자한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 능력이 없게 된다라면 그냥 남 얘기 듣고 샀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지금 근데 대표님은 아까 전에 2차전지 얘기했을 때 저는 2차전지 잘 모르거든요. 네. 경제 경영 잘 모르거든요. 네, 이런 네. 말씀 모른다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가격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격에 관련된 어떤 걸 공부해야 되나요? 이 주식이 뭐 실적 대비해서 싸다 비싸다 이 정도 공부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말을 너무 쉽게 하셨는데요. 실적 대비 싸다 비싸다를 하려면 너무 쉽게 했나요? 네, 실적이 얼마나 나온 건지 네. 이게 유지 가능한 건지 앞으로 그런 올라갈 게- 건지 내려갈 건지 네. 타사 대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비교. 그게 채권 대비 싼 건지 비싼 건지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아주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전지를 잘 하려면요.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전기차 회사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공부해야 되고요. 경쟁사가 어떤지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 너무 어려워요. 저 전기차 타본 적도 없고 배터리 만드는 방법도 몰라요. 다만 그냥 내가 쓰는 여기 뭐 펜이다 또는 노트북이다 뭐 종이다 이런 거는 아 그래 이렇게 만들겠지 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던 실적 대비 싼가에서 실적에 대해서 제가 좀 가시성 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하는 거고 2차 전지는 못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도 자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가치 평가는 현재하고 미래를 비교해야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현재하고 과거를 비교를 하세요. 과거 대비해서 지금 그렇죠. 좋다. 그러니까 자꾸 차트를 보게 되고. 근데 그- 미래를 보려면 보통 뭐 우리가 아야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보통 다 보는 게 증권사에서 나온 전망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전망들이 대략 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를 좀 부풀려서 전망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보고서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많이 하회했다. 이러면은 약간 멘붕어거든요. 사실 대표님은 리포트들 많이 보실 거잖아요. 저는 리포트를 안 봅니다. 안 뭘로 보시군요. 그럼 보세요? 미래 이제 가치 뭘로 그러면은 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선별하는 기준 같은 게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장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아 이거는 우선 제껴놓고 나는 요거는 꼭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꼭 봐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범주가 어떤 건가요? 일단 종목을 고를 때요. 그거를 이제 찰리 먼거는 능력의 범위라고 했거든요. 네.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실적과 미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런 회사냐 아니냐 어려운 업종이냐 아니냐를 먼저 골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6시까지도 분석하던 회사 업종을 얘기를 들면 그 회사는 외국 회사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레디 투 잇 이런 음식 네. 식재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제가 그 식재료를 구매해 본 적도 있고 그 외국 브랜드 중에 사본 적은 없지만 그 비슷한 경쟁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사서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어떤 브랜드고 어떤 식으로 밸류체인이 이루어졌는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 다음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였냐면 아 나는 이거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시켜 먹는데 이 회사는 이미 한두 번씩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한두 번보다 더 많이 시켜 먹거나 또는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또는 한 번, 두 번 파는 것에 단가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경쟁사 인수하는 건 전략이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능력의 범위 바깥입니다. 그렇죠. 업종은 아니지만. 경영자의 몫이니까. 그렇죠.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사실 전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소비자를 아주 꽉 잡고 있어야지만 가격 인상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성장 산업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제품을 한 번 먹을 걸 두 번, 세 번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1년에 밥을 몇 끼를 먹을까? 그게 일단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몇 끼 중에서 과연 외식을 하는 건 몇 끼고 집에서 먹는 건 몇 끼일까? 그리고 집에서 먹는 평균 가격은 얼마인데 이게 식자재를 구매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비싸야 이 대체 가능성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론 회사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읽는 이유가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와 있는 기업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서 저평가될 확률이 낮고 나의 능력의 범위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의 범위이기도 하니까 초과 수익의 기회가 적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냐? 설문조사 자료, 통계청 자료 이런 거에 보면 한 달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를 써서 식재료를 구매하는데 외식은 몇 번 했다. 근데 1950년대에는 외식을 한 달에 3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 20번 하더라. 그럼 집밥의 비율이 줄어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햇반을 만드는 CJ 제일제당에 투자하려고 했다면 그거를 충분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기 센터장님, MC분, 시청자분들이랑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인데 만약 2차 전지가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이거 제가 주워들은 풍월인데 그걸 저보고 얘기해보라고 하면 그걸 전혀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실적을 전망할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걸 한다. 근데 아는데 좀 그 아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공부하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 공부 안 하고 좀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듣고서 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려던 투자자분들. 그래서 3프로 TV 보시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깊이가 있는 경제 콘텐츠에서 맞아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네. 투자자 우수한 투자자가 되실 수 그쵸. 있어요. 근데 남을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서 길을 찾는 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네.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을 가잖아요. 네네. 그럼 보통 전문가시겠네요. 보통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저는 요즘 되게 신기한 게 사람들이 옷을 사는 풍경을 되게 많이 봐요. 이거 경기 네. 안 좋다 그랬는데 매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고 사고 있네. 그걸 보면서 근데 신세계 아직 안 오르네. 롯데쇼핑 아직 안 오르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럴 때는 아니에요. 이제 말씀 주신 잘못 것처럼 데이터를 봤다고 봐야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그러니까요. 해야죠. 내가 백화점 가는 데가 전 거기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더현대 서울인데 더현대 서울은 장사가 잘 되고 타임스퀘어 영등포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시간대가 피크 시간대인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로 리오프닝 때문에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서라도 외출복을 하나 사서 그래 사야 돼서 그런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이 숫자로 바꿔지는 작업까지 하시면 그게 바로 미래의 실적이고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의 범위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식이 될 수 있고 그게 초과 수익의 시작입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회사 내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서두에 지금 샀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사도 네.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내년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사야 할 시기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사야 할 시기라고 강력히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우리 회사의 현금 비중을 아직도 20%를 가지고 있고 코스피의 하단을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센터장님처럼 데이터에 입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 20년 해왔는데 제가 쫄아야 돼요. 주가의 저점이 오려면. 근데 저는 아직 쫄지 않았거든요. 언제 쪼셨어요? 상당히 최근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최근에 언제 쪼셨어요? 그거는 코로나 때? 2018년까지 네, 돌아가야 돼요. 아. 2018년 10월 정도. 코로나 때는 너무 빨리 V자 반등이 네네. 나와서 그때는 안 쫄셨어요? 쫄기 전에 이제 올라왔고 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현금을 제가 다 소진해야 됩니다. 먼저 소진하고 그렇군요. 더 떨어질 때 나 잘못 샀나? 이제 할 수가 없는데 할 방도가 없는데 할 때 이제 점점 가슴이 쫄아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최근 몇 달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이에요. 네. 그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네네. 저까지 또는 저와 같은 좀 느린 투자자, 시장을 좀 덜 보는 사람들,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투자자들까지 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더 그레이 찐바닥이 큐뮬레이터가 바닥을 만들어 주거든요. 하지만 그런 때가 오면 기쁘게 손 들고 제가 3프로 TV에 나와서 저 다 쓰고 이제 포기할랍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 남으셨다는 네. 거죠. 네네. 20%. 지금 뭐 앞서 증권사 연간 전망 나오면서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빼놓지 않고 플러스 뭐 조선주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들 섹터에 대한 뷰를 하나씩 짧게 들어보자면 하나하나. 반도체는 이제 좋다. 경기 순환주기 때문에 좋을 수 있다. 지금 공급 부족 상태가 올 것이다. 2차 전지는 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는 좋다. 왜냐하면 조선주도 전통적인 경기 순환 산업인데 이 경기 순환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크가 다 차 있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저가 수주 때문에. 근데 다음 수주가 오면 이제 실적이 올라갈 거거든요. 좋은 조건에서. 네, 그게 아마 한 번 배를 만드는데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리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1, 2년 이상은 업사이클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쪽도 많이 하시죠? 네. 글로벌 시장. 제가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데 새벽에 괜찮으시면 한번 모시고 싶은데. 네. 요즘 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는 한국 대비 워낙 미국이 선방을 했었으니까 네. 미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다가 그쵸. 요즘엔 약간 또 디커플링 되면서 그렇죠. 이제 한국이 맞아요. 선전하니까 네. 바뀌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네. 투자 많이 지금- 하시는 섹터인 빅테크가 너무 많이 빠지다 네네네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대표님 의견은 뭐 그런 부분에 조금 공감하고 계시나요? 아까 환율도 잠깐 말씀을 네. 주셔서.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고 빨리 네. 빠졌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여전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빅테크나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급반등하거나 또는 과거 고점을 기준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하면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상 단 하나의 업종도 제가 주식 시작하고 나서 슈퍼사이클이 온 업종이 10년 이내에 회복한 적이 없어요. 과거 정점이 아니라 회복 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주가 회복하기 시작한 게 지금 15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도 아마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나요? 네, 미국도 정점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비중 중에서 그럼 포트가 한국 쪽 주식이 훨씬 많으신가요? 그거는 한국을 좋아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제 외부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고객분들이 우리가 해온 레코드가 국내 레코드가 더 길다 보니까 국내 비중을 많이 가입해 주셔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사실 외국 회사를 훨씬 더 많이 사고 싶어요. 그럼 빅테크 외에 다른 섹터 보면 요즘에 뭐 헬스케어 얘기 많이 나오고 네.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처럼 좀 이야기 많이 거론되는데 그런 쪽을 보시는데 어느 쪽 좀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희 뭐 헬스케어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리오프닝 주식도 저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라면 뭐 여행 관련해서 네, 서비스? 여행 관련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장기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려동물 주식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추위 뭐 이런 거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추위는 이제 아마 많이들 아시니까 제가 안 그쵸. 사고요. 그것보다 훨씬 아는 거 안 안 알려진 하신다. 주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겠죠. 그런 쪽을 보고 있다. 네. 한번 출연해 주세요. 더 네.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한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유퀴즈 보셨고요. 그럼요. 타 있으시잖아요. 유튜브 뭐 채널에도 출연하셔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좀 상담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말씀도 워낙에 잘해주시고 특히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 안 주시고 직업. 딱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 오늘 3프로 TV 나오셔서 네. 이 시간에 나는 이 얘기를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해야겠다 마음 먹고 나오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저 욕을 많이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딱히 2차 신경 안 전지 쓰셔도. 2차 전지를 너무 단호하게 그런 모르겠습니다. 것도 아니라고는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김 대표님은 2차 전지 원통형 뭐 이런 거를 잘 모르신다라는 거지 네. 그게 투자로서 아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프로 TV가 정말 저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단계만 더 나아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게 제가 이제 사실은 정프로님한테 3프로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네. 시청자분들이 하셔야 될 뭔데요? 건데 네.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 공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봐서 그거를 뭐 듣는 것만으로 수익이 나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든 어떤 분들 또는 MC 분들이 뭘 얘기할 때 제가 얘가 반려동물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추위일까 아니면 뭘까 이거를 생각해 가지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왜 이런 거를 하려고 할까? 그 맥락을 이해하시고 나머지 종목단 또는 그걸 실적을 분석하는 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어렵죠. 불편하고 퇴근해서 애기도 봐야 되는데 내가 주말에 이걸 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그렇죠. 그게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또 이것만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이라도 내려놓는다면 나중에 와, 쟤 때문에 내가 돈 벌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 고르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대부분 쉽게 하세요. 그게 그렇죠. 문제예요. 그렇죠. 그 어려운 거를 정말 쉽게 매수하고 뭐 다 좋다 그랬는데
하면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곤 하죠.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저도 늘 그래요. 뭐 다 좋다 그래도 샀더니 증권사 뭐 이러면서 다 탑픽이라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정프로님이 계셨으면 아마 정프로님이 오늘 가지고 계셨던 네. 그런 종목 다 물어보셨을 네. 거예요. 다행히도 오늘 다행이에요. 선생님이라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잘 못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장기의 기준이 사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10년을 장기로 보시는 분도 있고 1년을 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라 하는 기간 앞서서 1년 정도 가지고 최소 1년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신이었다면 지금이 정말 저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과거에 보면 경기 순환이 한 3, 4년 주기였어요. 그리고 그 경기 순환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확장기가 훨씬 더 깁니다. 네. 그리고 수축기가 조금 짧고 급격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4년이라고 봤을 때 한 3년 확장기, 1년은 수축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 지금 1년 정도 하락했잖아요. 물론 후행해서 경기 침체가 더 실물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얘기는 앞으로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틀렸다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어쨌든 확장기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이 수축하고 나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필요한 게 더 많아지고 수요 초과로 바뀌면 그게 확장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라갈 거니까 뭐 오늘 내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1년 기다려 보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내년 3월 막 이렇게 네. 금리 인상 마지막 단계까지 하고 경기 침체가 세게 왔어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주식 시장이 다 무너졌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지금보다 한 20% 정도 빠지는 것을 저희는 코스피의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간보다 20%? 네, 한 1700 정도를 저희는 하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하게 뭔가 안 좋아지면 정말 1700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현금을 다 썼을 거고요. 울며 불며 여기 출연해서 다 썼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또 언제 모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네.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점심시간 2시간이래요. 저희 회사가. 네. 예, 저도 시청자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알려주시네요. 점심시간 2시간을 왜 주시는 겁니까? 일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네. 종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말단 직원까지 모두 2시간입니까? 동일하게? 그럼요. 저는 오히려 점심시간에 이런 방송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시간이 아까워서. 근데 직원분들은 2시간씩 쉬죠. 좀 전에 이렇게 대표님께서 거시경제를 안 본다고 말씀을 근데 말씀 하셨는데요. 다 들어보면 이미 본인의 어떤 네. 생활 패턴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시경제를 체크하는 생활 패턴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몸이 때문에, 느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리포트나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그쵸. 정도로 시청자분들도 의식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같은 흐름을 또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요. 네, 더 부지런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데이터화, 숫자화하는 연습과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 이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병 하나 들지 않으면은 절대로 체중이 줄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천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방송 퇴근길 라이브 끝나고 나서 딱 30분만이라도 뭔가에 대한 숫자로서 도출될 수 있는 공부 꼭 하시기를 하는 당부 말씀. 제가 드리면은 별로 실용성이 없고요. 대표님이 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퇴근길 라이브 끝나고 3프로TV가 방송 안 할 때는 최소한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내가 살려고 했던 또는 여기서 괜찮다고 하는 기업이 얼마 버는지 비용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열어보시는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공시는 다트, 다트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약간 토크쇼 같은 그런 느낌. 유키즈보다 괜찮았죠. 비교할 수는 없네요. 네. 자,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